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샘물 두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인 원자와 스펙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능에서 이 파트는 한 문항씩이 출제되고 있고 난이도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으실 테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좀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파동에 대한 이야기 잠깐 간략하게 해드릴 거예요. 파동은 원래 그 대단원 세 번째에서 배우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 파동에 관련된 거를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너무 막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3단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펙트럼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려면 파장, 진동수 이런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파장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파동은 뭐냐면 에너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이라고 두고 여기 진폭이라고 놨을 때 이렇게 막 진행을 하잖아요. 이때 요만큼 한 번을 왕복하는 데의 길이, 이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람다라고 읽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이 바로 하나의 파장이 된다는 거죠. 요만큼 길이가. 그럼 만약에 내가 시작점을 애매하게 잡으면 어때요? 애매하게 한 요기로 잡았다 쳐볼게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반복할 때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게 람다가 되겠죠. 뭐 여기로 잡는다면 이만큼이 한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얘도 미터꼴로 쓸 수밖에 없어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뭐냐면 진동수는 내가 1초당 몇 회 진동하는가 1초당 진동하는 횟수 진동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지금 이걸 진행하는데 1초가 걸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파장만큼을 진행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진동수를 우리가 3이라고 적어주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3초 걸렸대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3초가 걸렸다면 하나, 둘, 세 번이죠. 그럼 1초당 한 번밖에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동수가 1헤르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면 스펙트럼이 뭐냐면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파장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파장이 길다는 건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길수록 에너지는 낮아요. 그러니까 즉 진동수도 낮아지고 에너지도 낮아지는 거예요. 아, 이때는 에너지가 낮구나. 뭔가 좀 그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대신에 얘가 이렇게 막 진동하는 경우에는요, 에너지가 높다고 표현을 하고 이때는 파장이 짧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낮고 파장은 길고, 이때는 에너지가 높고 파장은 짧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빛 중에 빨주노초 파란보 있잖아요, 무지개.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색깔이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빨간색과 파란색, 보라색 중에. 이 빨간색이 있고 여기 뭐 보라색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 무지개 색깔로 가득 차 있겠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럼 여기서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 에너지는요, 이 보라색 쪽이 더 큽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에너지가 낮아요. 즉 파장은 여기가 어떤 거야? 파장은 짧고 이쪽은 파장이 긴 거예요. 파장이 길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는 거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요동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혹시 안경이나 아니면 핸드폰 화면 중에 블루라이트 필터라고 아시나요? 블루라이트 필터? 그러니까 우리 눈에 파란 색깔 빛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게 되면 화면이 약간 누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빛을 최대한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빛을 왜 굳이 배제를 하겠냐고요. 레드라이트 필터 같은 건 못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빨간색부터 파란색 쪽으로 갈 때, 보라색 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이나 요즘 안경 그 시력이 안 좋지 않은 분들도 블루라이트 필터만 되어 있는 안경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 안경을 끼면은 이 파란 색깔 빛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빛을 이제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가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쪽이 좀 에너지가 크다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들,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과시광선 이렇게.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파장의 빛들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거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을 한자로 하면 자색이에요. 자색. 자색 고구마 들어보셨나요? 자색 고구마.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넘어가는 파장에 있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보라 색깔 바깥에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눈치 채셨죠? 빨간 색깔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빛을 뭐라 부르겠어요? 적 색깔을 넘어선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적외선하고 자외선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더 위험해요?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 자외선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밖에 나가잖아요. 막 적외선 차단제 이런 건 안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생각해보면 블루라이트 필터를 쓰고 자외선은 우리가 안 좋고 차단제까지 바르니까 이쪽은 되게 에너지가 세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눈이든 피부든 안 좋구나. 에너지가 세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가 약한 쪽은 빨간색 쪽이고 그나마 이쪽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구나.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시면 금방 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게 왜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물감을 모든 색을 다 합치면 검정색에 가까운 색이 나오겠죠. 물감이. 근데 반대로 빛은요. 모든 빛의 색깔을 다 합치면 하얀 색깔 빛이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백열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열등. 그럼 이 백열등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하나로 합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이렇게 직진을 하겠죠. 여기다가 이 삼각형의 프리즘이라는 유리통을 하나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방출된 빛은 이 백열등에서 방출된 빛은 이 프리즘에서 공기에서 이 유리로 가할 때 꺾여요.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굴절이 일어나는데 색깔마다 굴절이 일어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더 많이 굴절이 되고 빨간색은 굴절이 좀 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굴절되는 부분은 보라 색깔 빛이 있을 테고 그리고 뭐 덜 굴절되는 부분은 빨간 색깔 빛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주황 색깔 빛도 있을 테고 노란 색깔 빛도 있을 테고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빛도 있겠죠. 약간 무지개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무지개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자. 빛의 띠. 그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백색광, 햇빛이나 백열등 같은 백색광을 분광기가 이 프리즘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프리즘 분광기에다가 넣어주면은 왜 분광기인지 아시겠죠? 빛을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이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해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 파장에 해당하는 빛도 있는 거고 이 중간 파장에 해당하는 빛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의의 파장을 갖는 모든 빛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위에 거랑 비슷한데 구멍이 뽕뽕뽕 뚫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만 채워져 있는 게 있어요. 오히려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채워져 있는 부분. 그래서 각각을 이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저런 것들은 왜 저렇게 찍히는지 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지워보고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이 백색 등을 어떻게 한다고? 프리즘에 비추면 얘가 굴절이 되면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찍힌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고온의 기체 얘를 이렇게 둔 다음에 똑같이 프리즘에 두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방출하면서 근데 이 고온의 기체 같은 경우는 이 백색광하고 달라요. 얘는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온의 기체를 놓게 되면요. 얘는 에너지가 지금 이미 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에너지를 방출시키게 되는데 그 방출시킬 때 방출에 해당하는 파장만을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 특정 파장만을. 그러면 선이 이렇게 전부 다 찍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찍히겠죠. 우리가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고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떨어뜨리면서 방출하는 그 빛들만 딱 모은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보면은 선 스펙트럼에 있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부분입니다. 방전관에 고온의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면 기체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특정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방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흡수 스펙트럼은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림이 연속 스펙트럼하고 비슷해요. 그쵸? 근데 일부분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내가 이 백색광이죠. 백색광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배경이 이것도 결국 무지갯빛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백색광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대신에 중간에 뭘 넣어주냐면 얘 고온의 기체를 놓은 것처럼 여기는 저온의 기체를 놔줍니다. 저온의 기체. 그럼 얘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럼 내가 이 백색광에서 나오는 빛 중에 일부분을 먹어요. 얘가.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여서 이 백색광에 있는 빛 중 일부분을 먹고 나머지를 그대로 뱉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백색등이기 때문에 백색광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연속 스펙트럼이 찍힐 건데 이미 얘가 먹어치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값을 딱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어느 특정 부분에 이렇게 비어있는 게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저온의 기체가 특정 에너지의 빛을 파장을 흡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수능에는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과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물어봤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기체는요, 기체에 따라서 이 선이 찍히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이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이름표를 명찰에 차고 있으면 그걸 보고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체가 수소다. 그러면 수소 기체가 낼 수 있는 그 선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의 선이 뭐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이 저온의 기체 통과시켰을 때 공간이 뻥뻥뻥 뚫린다고 했죠. 그때도 어때요? 이 저온의 기체가 만약에 수소라면 똑같은 위치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원소를 갖고 있으면 얘네가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나 이 선이 찍히는 위치는 아무튼 간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교재 122페이지 왼쪽 날개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 가는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고 나는 수소 기체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 보시면요. 나랑 가랑 보면 나가 전부 다 가에 속해 있죠. 그 줄 위치가. 그럼 그 얘기는 이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소 기체가 들어있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약간 이름표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저번에 그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좀 배웠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배운 게 그 현대 원자 모형 그 전에 배운 게 이제 보어잖아요. 보어. 근데 이 보어 원자 모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러더퍼드 모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을 이제 보어가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내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던 거죠. 이거 교재 왼쪽에 실려 있는데 지금 원자의 안정성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원자의 안정성 그리고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자, 이거에 대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빛을 방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빛을 방출해요. 근데 빛은 곧 에너지거든요. 그럼 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 테고 언젠가 가운데로 충돌하겠죠. 그러면 이 원자가 안정적으로 구조가 유지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특정 기체에 따라서 이게 찍히는 부분이 불연속적이죠. 이런 건 우리가 연속적이라고 부르고 이런 건 불연속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갑자기 중간에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고 뻥 뚫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불연속적으로 찍혔는데 만약에 이 러더퍼드가 얘기한 대로라면은 불연속적으로 찍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이 모양대로라면 무조건 연속적으로 찍혀야 될 텐데 근데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불연속적으로 찍혔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 보어는 두 가지 가설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자 조건, 두 번째는 진동수 조건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도 잘 나와 있고, 자, 교재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가설 양자 조건.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죠. 이 보어 모형에서는 특정 궤도만을 움직인다. 얘가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특정 궤도, 우리가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N1, 그 다음부터 N2, N3 점점점 이렇게 껍질마다 껍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이 돌고 얘는 정해진 구간만,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거는 여기만 돌고, 세 번째 있는 거는 그 세 번째 껍질만 일단 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계속 같은 공간에 돌기 때문에 방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궤도와 양자수라고 되어 있고,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안쪽 궤도부터 가장 안쪽 껍질부터 N1, 2, 3라고 하며 N을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양자수.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에너지의 양자화. 원자 내 전자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고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갚는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얘기. 그쵸,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원통에다가 막 공을 굴리고 이거 설명을 했었는데, 이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위에서 우리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럼 내가 위로 갈수록 원자의 에너지가 커진다, 전자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는 전자가 바깥쪽 껍질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준위. 그 뭐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너지 레벨. 그러니까 내가 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에너지에 대한 레벨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안쪽 껍질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데, 근데 내가 이 중간에는 전자가 절대로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3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자 내 전자에 대한 에너지는 불연속적이고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값만 갖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거는 에너지가 이 첫 번째 껍질에 대한 것만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고, 이 중간에 어중뛴 애매한 곳에 있는 곳의 에너지는 절대로 전자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에너지 준위, 방금 설명드렸죠. 원자 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 양자수 n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도 커진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 중간 애매한 부분에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쪽 에너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거나 아니면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N1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가장 안정적인 상태의 바닥 상태. 그리고 얘가 만약에 N2, N3, N4 이렇게 그 N1이 아닌 나머지 거에 있으면 저희는 이걸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들뜬 상태. 자, 그럼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부르냐? 여기 나와 있죠. 들뜬 상태 부분에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제2 가설인 진동수 조건하고 좀 합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자가 지금 N1이라는 껍질에 있죠. 그럼 얘는 특정한 이 N1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갖는다는 건데, 근데 얘가 이 중간값은 가질 수가 없다고 했죠. 대신에 내가 이 전자한테 특정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특정한 에너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 끝까지 걸어갈 땐 불연속적인가요? 연속적인가요? 연속적이죠.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중간 과정이 계속 있었잖아요. 중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전자는 내가 여기서부터 이동할 때 중간 값을 갖지 않고 마치 순간 이동하듯이 여기서 뿅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순간 이동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시세계, 저희는 이제 거시세계고 이 미시세계 양자역학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들어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여기다 특정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로 뿅 하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너지랑 여기에 에너지 차이를 10이라고 놔볼게요. 10. 그럼 내가 여기서 그럼 10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뿅 하고 이동하겠죠. 근데 9만큼의 에너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9만큼 에너지는 살짝 모자라니까 한 이쯤에 가서 멈추나요? 아니죠. 절대로 내가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9만큼 에너지를 넣어줘도 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넉넉하게 한 11 정도로 넣어주면은 얘는 올라갈까요? 왜냐면 좀 쓰고도 에너지가 남는 거니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무조건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받았을 때만 뿅 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도 은근 많이 착각을 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이 간격에 해당하는 정확한 에너지만큼만 넣어줬을 때 그때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막 넣어주니까 들뜨는 거야. 아마 에너지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래서 N2로 가든 N3으로 가든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들뜬 상태로 에너지 준위가 전이 됐다. 에너지가 전이 됐다. 전자가 전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 N2에 있던 게 N1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에너지를 이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방출하게 됩니다. 얘도 대신에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딱 이동하는 게 아니라 뿅 하고 이동을 하겠죠. 그 순간에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지, 간격만큼. 그럼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받아야 되는 에너지랑 내려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더 위쪽의 양자수로 전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아래쪽으로 N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동수 조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할 때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원자핵 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렇게 그렸죠. 원자핵과 껍질과 전자를 그렸는데 이렇게 일정한 한 부분만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껍질이 있으면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여기가 지금 N1이잖아요. 여기가 N2죠. 그리고 여기도 N3가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바닥 상태인 거고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들뜬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이 좀 되게 특징적이지 않나요? 등간격이 아니라 어때요? 처음이 엄청 넓고 여기는 갑자기 확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져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사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뭐 간격이 다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원자핵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 첫 번째 껍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껍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은 가깝고 네 번째 껍질은 더 가깝고 다섯 번째는 더 가깝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에너지로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 얘기도 했었죠. 제가 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고 점점 커지다가 점점 커지다가 탈출했을 때를 0으로 둔다. 그래서 이거 에너지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3.6이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그 크기는 커지는, 그러니까 절대값은 작아지지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커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에너지 값은 이 n은 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3.6 그리고 분모에 n 제곱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그냥 마이너스 13.6이겠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얘 2를 대입해 하셔야 돼요. 그럼 4분의 마이너스 13.6이기 때문에 대충 한 3점 몇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대입한 거예요? 3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게 한번 보내보세요. n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 전체 값은 어디로 다가가겠어요? 0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위쪽 전자 껍질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 도착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N1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N2로 떨어지는 애들을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고 뭐 N3로 떨어지는 애들을 파셴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화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뭐 물리로 만약에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1로 떨어지는 거는 라이먼, 그리고 2로 떨어지는 거는 발머, 그리고 3으로 떨어지는 거는 파셴이라고 부르자.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이 N1으로 떨어지는 친구들 있죠.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상관없어요. 이 N1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모두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보라 색깔이 있고 이쪽에 빨간 색깔이 있으면 이 보라 색깔, 자색깔을 넘어서는 걸 우리가 자외선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을 넘어서는 거를 적외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른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N2로 떨어지는 애들을요 저희가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N3로 떨어지는 친구들은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뒤에도 더 있어요. N4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부르는 명칭이 있고 뭐 N5로 떨어지는 애들도 뭐 훈트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물리학 문제를 풀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하느냐,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하게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N2에서 N1로 전이하게 될 때 에너지는요 얘랑 얘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충 한 10 정도가 되겠죠. 10 정도. 그럼 10 정도의 에너지를 10 일렉트릭 볼트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더 어때요? 더 크겠죠. 얘랑 얘는 더 크게 되고 얘랑 얘는 더 크겠고 뭐 거의 최대값은 한 13점 몇 정도 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간격이 N1, 2랑 자 봐보세요. N이 2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랑 N이 뭐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 누가 더 클까요? 뭔가 느낌상 얘는 뭐 무한대로 하는 게 좀 헷갈리면은 뭐 한 7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니까 얘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답은 위쪽 거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왜? 간격이 첫 번째가 막대하게 넓어요. 이만큼이 너무 넓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2로 떨어지는 애는 어디서 떨어지든 간에 2로 떨어지는 애는요 2에서 1로 떨어지는 애보다는 에너지가 무조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로 떨어지면 자외선,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3으로 떨어지면 적외선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지금 교재 맨 아랫부분에 전자가 N7인 궤도에서 7보다 큰 궤도에서 N2인 궤도로 전이할 경우에 가시광선이 아니라 자외선이 방출된다 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뭐 이 보통 2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은 가시광선이 맞아요. 그래서 시험을 출제할 때도 보통 2로 떨어지는 경우는 가시광선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N이 뭐 지금 저는 5까지만 적어놨지만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을 텐데 7보다 큰 부분, 7과 같거나 큰 부분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얘는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좀 커지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게 자외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2에서 1로 떨어지는 자외선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화살표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어때요?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럼 내가 자외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 떨어지는 에너지는 이것보다는 무조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암기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를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랑 진동수를 곱하게 되면은 그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플랑크 상수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람다분의 C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파장에 가면은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암기를 어느 정도 해두시고 문제 푸는 데는 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라 색깔하고 빨간색 중에 보라 색깔이 진동수가 컸던 거 기억나세요? 왜냐면 이 보라 색깔은 막 자자자자자 이런 느낌이었고 빨간 색깔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진동수가 굉장히 큰 거고 파장은 짧은 거예요. 그러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다는 거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다는 거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라색 쪽이 크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진동수는 초당 몇 번을 진동하는가였잖아요. 이것도 파동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 이 진동수는요 단위가 아까 헤르츠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세크분의 1,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역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동수가. 그래서 자, 에너지는 H랑 F의 곱이라고 했는데 빛의 속력이 이게 C잖아요, 그쵸? 빛의 속력은요 얘랑 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얘가 시간의 역수기 때문에 그럼 마치 지금 얘 단위는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시간의 역수니까. 그리고 이 람다의 단위는 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의 속력을 진동수랑 람다를 곱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재에 왼쪽 122페이지 날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F랑 람다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계속 일정하죠. 그럼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진동수는 어떻게 했어요? 진동수는 짧겠죠. 작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럼 F 대신에 얘를 넘기면 람다분의 C를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 값과 람다분의 C 값은 동일한 값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E1이고 여기를 E2라고 놓고 이렇게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2라고 나온다면 그럼 E1에서 E2를 뺀 거의 절대값은 F2에서 플랑크 상수 H를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123페이지 오른쪽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강의는 이렇게 해서 컴팩트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바로 문제까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